2019년 대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섬뜩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건물 해체 현장에서 드러났거든요. 오래된 환기 덕트 안에서 발견된 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교복을 입은 채 미라가 된 여고생의 시신이었습니다. 냄새에서 시작된 이 발견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죠. 대구 수성구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80년대 오래된 건물이 공존하는 조용한 동네입니다. 이곳에 눈에 띄지 않는 거리에서 낡은 사무실 건물 하나가 해체를 앞두고 있었어요. 197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수십 년간 여러 회사가 드나들다가 결국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었죠. 해체 작업을 맡은 건설 노동자들은 2주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무더운 여름 공기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나는 곰팡이 냄새 정도로 생각했어요. 베테랑 장인 박영수는 아마 죽은 쥐 때문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선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냄새는 더 심해졌어요. 특히 4층 쪽에서 올라올 때 냄새가 더 강했죠. 단순히 불쾌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썩은 듯 하면서도 마른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결국 박영수는 냄새의 근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실은 비어 있었고 1층도 문제 없었습니다. 층을 올라갈수록 냄새는 점점 강해졌죠. 4층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냄새의 근원은 분명 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복도 천장 근처에 거대한 환기 덕트가 있었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냉난방 시스템의 일부였죠.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과 달리 그 일부만 잘려서 막혀 있었거든요. 못으로 대충 막고 다른 색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게 눈에 띄었어요. 젊은 노동자 김민수가 그라인더를 들고 덕트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금속 소리가 울려 퍼졌죠. 첫 번째 구멍이 뚫리자 악취가 쏟아져 나왔어요. 죽음과 부패가 응축된 듯한 냄새였습니다. 구멍이 충분히 커지자 민수는 작업을 멈췄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안을 들여다본 그는 갑자기 격렬하게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했죠. 저기 동물이 아니에요. 박영수가 직접 올라가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 빛에 비친 건 낡은 천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사람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부자연스럽게 굳어진 사람의 몸, 수십 년간 환기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바람에 의해 오히려 건조되어 보존된 시신이었죠. 박영수는 조용히 사다리에서 내려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살인사건의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순찰 경찰이 도착한 후 곧 수사반이 투입됐습니다. 하얀 보호복을 입은 과학수사관들이 몇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시신을 꺼냈어요. 그건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은 말 그대로 그 좁은 공간에 붙어 있었거든요. 드디어 꺼낸 시신을 바닥에 펼쳐 놓았을 때 수사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건 소녀였어요. 수분이 빠져 거의 미라가 된 몸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게 아니라 오래전 한국에서 입던 스타일의 교복이었죠. 블라우스와 긴 치마, 흰 양말과 운동화. 이런 스타일은 198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거예요. 시신 옆에는 낡은 학생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과거의 유령과 마주한 거죠. 이건 노숙자의 자살 같은 게 아니었어요. 훨씬 오래전 여기서 죽은 한 여고생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환기구 속엔 먼지와 시신 작뿐이었습니다. 싸운 흔적도 지문도 없었죠. 마치 피해자가 그냥 안에 놓여서 봉인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언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시체와 가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어요. 그들 앞에 있는 건 단순한 살인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시간 캡슐 같은 거였거든요. 덕트 내부의 건조한 공기가 시신을 보존했지만 동시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켰죠. 첫 번째 단계는 대략적인 사망 시기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조직 상태, 탈수 정도, 끊임없이 흐르는 공기에 장기간 노출된 옷 섬유의 분해를 조사했어요. 전문가들은 숙련된 형사들조차 놀라게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망 시기는 5년 전도, 10년 전도, 심지어 20년 전도 아니었어요.
모든 증거가 1989년에서 1990년 사이를 가리키고 있었죠. 1980년대 교복을 입은 그 여고생은 말 그대로 1980년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덕트 안에서 약 30년간이나 누워 있었던 거예요. 다음 질문은 사인이었죠. 외부 검사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피부에 긁힌 자국이나 맞은 흔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X선과 CT 스캔을 통한 정밀 검사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목 부분에 미세한 골절이 발견됐어요. 설골이 부러져 있었죠. 이런 손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그건 목 졸림의 증거거든요. 소녀는 목이 졸려 죽은 거였어요. 더 이상 이건 단순한 의문사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살인사건 수사가 된 거죠. 검사관들이 시신을 다루는 동안 다른 감식팀은 낡은 학생 가방의 내용물을 조사했습니다. 천은 낡았고 지퍼는 녹슬어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고대 석관을 여는 것처럼 극도로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죠. 안에는 먼지와 곰팡이가 낀 교과서 3권과 함께 시간의 시련을 견뎌낸 3가지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표지가 떨어진 작은 일기장이었어요.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치아처럼 부서지기 쉬웠죠. 손상 없이 페이지를 분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씨는 소녀다운 필기체였어요. 대부분은 학교, 친구, 성적 고민, 미래의 꿈 같은 평범한 10대의 생각들이었죠. 소녀는 좋아하는 음악과 새로 본 드라마에 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한때 살아 숨쉬던 평범한 인물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일기 끝으로 갈수록 글쓰기 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나타났죠. 글씨는 짧고 급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중 하나에서 수사관들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알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단 한 줄이었지만 상황을 완전히 바꿨어요. 소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녀를 위협했던 누군가. 그게 누구였을까요? 일기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일기 외에 가방 안에는 오래된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단순한 금속 열쇠였죠. 이게 뭘 위한 거였을까요? 아파트? 사무밤? 아니면 어딘가의 문? 또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마지막 발견물은 일기 페이지에 끼워진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랜 사진에는 같은 교복을 입고 웃는 2명의 소녀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히 일기 주인, 다른 한 명은 낯선 소녀였죠. 뒷면에는 이름도 날짜도 없었어요. 그냥 노랗게 변색된 여백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사망 시기, 사인, 몇 가지 단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 피해자의 이름을 알지 못했죠. 형사들은 기록 보관소로 향했어요. 1980년대 후반 대구의 10대 실종 사건을 모두 파헤쳐야 했습니다. 30년치의 낡고 먼지 쌓인 수백 개 파일을 다루는 엄청난 작업이었어요. 그들은 한 건 한 건 꼼꼼하게 파일을 조사해 갔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파일 안에서 찾고 있던 걸 발견했죠. 파일 번호 112, 실종자 이수진 17세, 실종일 1989년 10월 12일, 이수진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파일에 첨부된 사진 속 소녀는 가방 속 사진에서 미소 짓고 있던 소녀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파일에 나열된 상황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에 띄는 거였어요. 부모는 딸의 실종을 신고했지만 1989년 당시 경찰은 그리 열심히 수사하지 않았죠. 사건은 곧 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부모와의 어려운 관계 같은 말이 적혀 있었어요. 납치나 살인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원은 들어지지 않았어요. 몇 개월 후 사건은 중단됐죠. 신원을 확인하려면 DNA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시신에서 조직 샘플이 채취됐어요. 다음 단계는 가족 찾기였습니다. 형사들은 수진의 부모 주소를 찾는 데 성공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대구에 살고 있었지만 수성구에서는 몇 년 전에 이사한 상태였죠. 지금은 꽤 나이든 노부부였습니다. 30년간 그들은 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가혹한 희망에 매달려 살아왔어요. 이제 수사관들은 그 희망보다 더 힘든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살인사건은 공식적으로 확인됐어요.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됐죠. 그녀는 가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17세의 이수진이었어요. 그녀의 일기에는 협박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표시 없는 열쇠와 사진도 있었죠. 30년간 침묵 속에 숨어있던 사건이
갑자기 되살아난 거예요. 환기구에서 나타난 소녀의 유령은 마침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난 30년간 계속 숨어있던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뿐이었어요. 형사들은 이 씨 가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식은 조용한 수면에 던져진 돌 같았어요. 30년간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죠. 이제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됐고 그 진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딸 수지는 가출한 게 아니었어요. 죽어 있었던 거죠. 그날 그들이 흘린 눈물은 잃어버린 소녀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자 수십 년간 아무도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충격이 지나자 수사관들은 질문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부모에게 일기와 사진을 보여줬죠. 이 씨 부부는 실종 몇 주 전 수진이 확실히 이전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더 조용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대요. 그들은 사춘기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어떤 협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기억했습니다. 수진은 때때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사무실 건물 옆 뒷골목을 지름길로 지나간다고 말했었대요.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 친절한 경비 아저씨가 일하고 가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죠. 당시 1989년에 그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딸 집에서 수사했던 경찰은 듣는 귀조차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 정보를 무기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형사들은 건물을 단순히 범행 현장이 아니라 중요한 증인으로 보기 시작했죠. 30년 전 그 건물의 일상을 재구성해야 했어요. 1989년 당시 누가 소유했고 누가 관리했는지 말이죠. 형사들은 관리 회사의 기록을 파헤쳤습니다. 벌써 폐기됐어야 할 서류였고 뼈 빠지는 작업이었어요. 그들은 입주자 목록을 찾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직원 목록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원, 기술자, 그리고 무엇보다 경비원. 모든 방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 누구도 모르게 여고생을 안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사람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환기구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 말이죠. 동시에 다른 팀은 수진에게서 발견된 열쇠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습니다. 건물의 현대적인 자물쇠는 이미 교체됐어요. 하지만 오래된 게 몇 개 남아 있었죠. 지하실에 작은 창고로 통하는 오래된 문이 하나 있었어요. 형사가 수진 가방에 들어있던 열쇠를 자물쇠에 꽂자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가 맞았어요. 수진과 이 건물의 연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그녀는 단지 근처를 지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업무용 공간에 말이죠. 경찰은 사진 속 다른 소녀도 찾아냈어요. 수진과 함께 학교에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47세가 되어 두 아이의 엄마였죠. 사진을 보여주자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수진을 기억했습니다. 얼마나 밝은 아이였는지도요. 그리고 마지막 몇 주를 기억했어요. 그녀는 수진이 뭔가 비밀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어른 친구가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었대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지만요. 한 번만 그 친구가 자주 지나가는 건물의 경비원이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그 경비원은 조금 이상하지만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대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직원 목록 중 한 이름이 수사관들의 눈에 멈췄어요. 야간과 저녁 시프트를 담당하고 있던 경비원 최덕수라는 남자. 당시 42세였죠. 그는 수진 실종 몇 개월 후인 1990년 초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사 이유는 서류상 건강상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 이름을 추적했어요. 최덕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현재 72세였죠. 그는 여러 번 이사를 반복했고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지난 10년간 그는 대구 외곽 달서구에 있는 작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죠. 전체 상황이 보였어요. 외로운 중년 경비원과 17세 여고생, 일기에 나온 것처럼 공포로 변해간 비밀스러운 우정, 그들이 만났을지도 모르는 지하실의 열쇠, 그리고 소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이어진 경비원의 똑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우연치곤 너무 많았습니다. 경찰에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도 최덕수가 수진을 죽이는 걸 보지 못했죠. 하지만 정황 증거는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최덕수를 신문하기로 결정됐어요. 환기구에서 시신이 발견된 지 몇 주 후 이른 아침
아침 표시 없는 경찰차 한 대가 눈에 띄지 않는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사복 형사 2명이 내렸어요.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가 305호 초인종을 눌렀죠. 30년간 무서운 비밀을 품고 있던 남자를 만나려던 참이었습니다. 문을 연 건 바짝 마른 작은 노인이었어요. 최덕수였습니다. 그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평생 이 방문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깊은 피로감을 풍기며 경찰 수첩을 응시했죠. 그의 작은 아파트는 잡동사니로 흩어져 있었고 먼지와 약 냄새가 났습니다. 한 형사가 그와 이야기를 시작하는 동안 다른 형사들은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최덕수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대요. 수백 곳에서 일해왔고 질병 때문에 기억이 흐릿하다고요. 그는 단지 불쌍한 노인이라고 했죠. 그 말에도 진실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안쪽 깊은 곳, 누런 빨랫감 더미 아래에서 형사들은 신발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그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몰래 찍은 수십 장의 여고생 사진들, 그 중에는 이수진의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관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게 또 발견됐습니다. 건물 지하실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오래된 열쇠였죠. 그 상자와 열쇠가 그의 책상 위에 놓이자 최덕수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지고 무관심이 가면은 사라졌어요. 그는 한 점을 응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용히 감정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젊고 밝은 수진의 관심이 그에게는 신선한 공기 같았대요. 그날 그는 그녀를 지하실로 끌어들였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겁을 주고 싶었고 그녀에 대한 힘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녀가 그의 의도를 깨달았거든요. 소리를 질렀죠. 그 외침이 그를 공포에 빠뜨렸어요. 누군가 듣고 자신의 삶이 망가질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공황 상태에서는 그녀의 입을 막았고 목을 조였어요. 얼마나 오래 그녀를 붙잡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녀의 몸이 팔 안에서 축 늘어지자 정신이 돌아왔죠. 그 후엔 단지 동물적인 공포뿐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숨겨야 했어요. 밤에 건물이 비었을 때 그는 그녀를 4층까지 옮겼습니다. 오래된 환기구를 알고 있었죠. 덕트를 열고 몸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막고 콘크리트와 철에 자신의 비밀을 가뒀던 겁니다. 재판은 단기간에 끝났어요. 수진의 일기, 열쇠, 사진, 증인 증언을 뒷받침한 최덕수의 자백은 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저지른 살인은 입증된 것으로 간주됐죠. 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원은 72세인 최덕수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었어요. 이 씨 가족에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989년 수성경찰서의 대응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의 싸움은 성공했죠. 고소가 무시된 지 30년 후 그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끔찍한 불확실성을 가져온 대응에 대해 공식적인 공개 사과를 받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의는 이루어졌어요. 환기구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름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30년간 자유롭게 살아온 살인범은 철창 너머로 남은 날들을 보내게 됐죠. 이수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1989년 경찰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수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수진의 부모가 필사적으로 호소했는데도 그냥 가출로 치부해버렸잖아요. 만약 그때 제대로 조사했다면 최덕수는 30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거고 부모는 30년간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수진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발견되길 기다리며 침묵 속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30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한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